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요즘 은행 예금 통장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한숨부터 나오시죠? 저도 그런데요. 금리가 뭐 연 3%라고 해도 세금 15.4% 떼고 나면 실제 손에 들어오는 건 2% 후반대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장바구니 물가 오르는 거 보면 이건 뭐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제 돈의 가치가 그냥 줄어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네. 안전하게 돈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1년 뒤에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오히려 더 적어지는 셈이니까요. 이게 바로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 시대인 거죠. 근데 만약에 청취자분께 이런 제안을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원금은 저희가 100% 보장해드립니다. 대신 기대 수익률은 지금 은행 예금의 2배 이상을 목표로 해보시죠. 잠깐만요. 원금은 100% 보장이 되는데 수익률은 2배요. 그건 거의 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보통 원금 보장을 약속하면 수익률은 좀 포기해야 하고 고수익을 노리면 원금 손실을 각오해야 하는 게 투자의 기본 상식 아닙니까? 뭔가 좀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바로 그 비현실적인 상품이 지금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말, 늦어도 2026년 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죠. 오, 바로 IMA, 우리말로는 종합투자계좌라는 상품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상품이 왜 금융시장을 뒤흔들 괴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지 그 실체를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IMA 종합투자계좌. 이름부터가 좀 어렵고 딱딱해서 거리감이 느껴지네요. 이건 좀 더 쉽게 풀어볼 수 없을까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증권사가 자존심을 걸고 만든 원금 보장형 만능통장. 원금 보장형 만능통장.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증권사 두 곳,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이 1호 상품 타이틀을 따내기 위해 물밑에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만든 원금 보장형 통장이라 증권사 상품인데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낯선 조합이네요. 이게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이겠군요.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주식이나 펀드처럼 필연적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을 안고 가는 다른 증권사 상품들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냥 안전한 상품일 뿐입니다. 투자자들이 굳이 은행을 떠나 증권사로 오게 만들려면 뭔가 더 강력한 당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전하게만 한 건 은행 예금도 마찬가지니까요.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겠죠. 바로 그 플러스 알파가 두 번째 핵심, 실적 배당입니다. 실적 배당. 네. 은행 예금은 처음에 약속한 이자, 예를 들어 연 3.2%면 1년 뒤에 정확히 그만큼만 주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네. 하지만 IMA는 증권사가 우리 돈을 가지고 기업 대출이나 우량채권, 부동산 같은 곳에 투자를 해서 돈을 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상보다 성과가 좋아서 추가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의 일부를 고객에게 보너스처럼 더 얹어주는 구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최저 보장 수익률이 있고 거기에 성과급까지 기대할 수 있는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근데 이렇게 조건이 파격적이라면 동네 아무 증권사나 다 만들 수 있는 상품은 아닐 것 같은데요. 뭔가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금융당국에서 아주 까다로운 허들을 걸어놨습니다. 바로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8조요? 네, 증권사 자기 자신의 순자산,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더라도 고객 돈을 물어줄 수 있는 실탄이 8조 원이 넘는 초대형 증권사에게만 허가된 아주 특별한 라이센스입니다. 8조 원이요? 감도 안 오는 금액인데 우리나라에 그 정도 규모의 증권사가 몇 군데나 있나요? 현재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곳은 딱 두 곳뿐입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그래서 그 두 회사가. 네, 그래서 아까 그 두 회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상 이 두 회사만을 위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셈이죠. 정부가 너희 정대 체급은 되어야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공인해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군요.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프리미엄 상품인 셈이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그래서 이걸로 얼마나 벌 수 있는 건가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숫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당국의 예시안과 시장의 전망을 토대로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청취자분께서 1억 원의 목돈을 7년 동안 묻어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1억 원, 7년. 만약 이걸 지금처럼 연 3.2%짜리 은행 예금에 넣어뒀다면 7년 뒤에 세금 15.4%를 떼고 나서 손에 쥐는 이자가 약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맞아요. 뭐 그냥 평범한 소형차 한 대 값 정도 되겠네요. 네,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같은 1억 원을 IMA 상품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고수익 투자형에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품의 목표 수익률을 시장에서 예상하는 연 6%에서 8% 사이로 본다면 7년 뒤에 기대할 수 있는 세후 수익은 무려 3,400만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와, 잠깐만요. 똑같은 1억 원을 똑같이 7년 동안 묻어뒀을 뿐인데 결과물이 1,4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렇죠. 은행에 넣어뒀으면 소형차 한 대 살 돈이 IMA에 넣었더니 중형 세단 한 대 값으로 바뀌는 마법이네요. 이게 바로 복리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예시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높은 수익률만 추구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IMA는 투자자 성향에 맞춰 골라 먹을 수 있도록 마치 레스토랑 메뉴판처럼 3가지 맛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가지 맛이요? 흥미로운데요? 어떤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첫 번째는 가장 순한 맛, 안정형입니다. 연 4%대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요. 투자 자산도 신용 등급이 아주 높은 A급 우량 회사채 같은 곳에만 투자해서 리스크를 극도로 낮춘 상품이죠. 원금 손실에 대한 불안감이 1%라도 있는 분들을 위한 가장 보수적인 선택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중간 맛이겠군요. 네, 균형을 맞춘 일반형입니다. 연 5에서 6%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하죠. 안정적인 회사채에 더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같은 대체 투자 자산도 일부 섞어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노리는 선택지입니다. 거기서 PF라는 말이 나오는군요. 뉴스에서 자주 듣는 단어인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PF는 아주 간단하게 말해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단지 아파트를 짓거나 큰 쇼핑몰을 개발할 때 수천억 원의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는 거죠. 완공되고 분양이 잘 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만약 공사가 중단되거나 미분양이 나면 돈을 뗄 위험도 있습니다. 위험도 있군요. 네. 그래서 회사채보다는 위험하지만 그만큼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위험, 중수익 자산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안정형, 일반형. 그럼 마지막은 당연히 가장 매운맛. 아까 시뮬레이션에서 봤던 고수익 투자형이겠네요? 맞습니다. 연 8%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이건 대체 어디에 투자하는 건가요? 이 정도 수익을 내려면 아까 말한 벤처 투자처럼 사실상 원금 손실 위험이 꽤 큰 자산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원금 보장이라는 틀 안에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고수익 투자형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등 훨씬 더 과감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개별 투자권만 보면 리스크가 크죠. 하지만 ISMA의 핵심은 분산 투자와 증권사의 책임에 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돈을 모아서 수십, 수백 개의 벤처기업에 쪼개서 투자하기 때문에 몇 군데가 실패하더라도 다른 곳의 성공으로 손실을 메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건 고객이 아니라 8조 원의 자기 자본을 가진 증권사가 먼저 자기 돈으로 막아내는 구조입니다. 고객의 원금은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IMA라는 상품이 최근 금융가에서 계속 화제가 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퇴직연금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상품의 진짜 파괴력이자 핵심입니다. 청취자분들, 혹시 본인 퇴직연금 계좌 수익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확인해 보시면 실망을 넘어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의 82%가 넘는 분들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 즉 은행 예금이나 저축은행 예금에 소중한 노후 자금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노후 자금을 까먹을까 봐 무서워서 가장 안전한 곳에만 넣어두는 거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 나눴듯이 연 1, 2%대 금리의 돈을 묶어두는 건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내 노후 자금이 매년 쪼그라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러려고 퇴직연금 붓는 게 아닌데요. 바로 그 답답한 지점에서 IMA가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겁니다. 원금 손실은 죽어도 싫다. 하지만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을 원합니다.
이 모순된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가진 수백만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IMA는 너무나도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아, 잠자고 있던 거대한 퇴직연금 자금이 IMA로 움직이는 순간 금융시장의 지각 변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정부나 증권사는 왜 이렇게 이 상품 출시에 적극적인 건가요? 각자 목숨공이가 있을 텐데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상품이 투자자, 정부, 증권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윈윈윈이요? 네, 먼저 정부 입장을 보죠. 정부는 시중에 잠자고 있는 돈, 특히 은행 예금에 묶여있는 돈이 생산적인 곳, 즉 기업 투자로 흘러들어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모험 자본 공급이라고 하는데요. 네. IMA에는 법적으로 고객에게 받은 돈의 일정 비율, 지금 25% 이상으로 논의 중인데 이 비율은 반드시 기업 관련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는 IMA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만히 있어도 시중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를 만들고 싶은 거군요. 바로 그렇죠. 그럼 증권사는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대박이죠. 현재 퇴직연금 시장 규모만 해도 수백조 원인데 그중 상당 부분을 IMA를 통해 자기네 회사로 끌어올 수 있다면 약 120조 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 와, 120조요? 네, 어마어마한 먹거리가 새로 생기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모두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런 완벽한 구조일수록 어딘가에서 비용을 치르는 주체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업 입장에서 너무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창구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은행 대출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바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본질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성장 단계의 기업들에게는 다소 높은 금리를 주더라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소중한 자금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경제를 살려서 좋고 증권사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서 좋고 우리 투자자는 잠자던 퇴직연금 수익률을 깨워서 좋은 잘 설계된 선순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솔깃한데요. 그런데 원금 보장의 수익률은 은행 2배. 이건 너무 좋아 보여서 오히려 의심이 듭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분명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상품의 민낯,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 요인들을 짚어주시죠. 네, 지금부터는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가장 큰 오해,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함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원금 보장이라는 말의 실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금 보장이라는 말만 듣고 그럼 은행 예금처럼 나라에서 보증해주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단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5천만 원까지는 국가가 책임져 주는 그거 말씀이시죠? 네, 그게 적용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오. 예금자 보호법은 정부 산하 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제도입니다. 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까지는 국가가 대신 갚아주죠. 하지만 IMA의 원금 보장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 자체입니다. 아, 증권사 자체요? 네, 증권사가 자기네 회사 돈, 즉 8조 원이 넘는 자기 자본을 담보로 직접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물론 자기 자본 8조 원이 넘는 거대 증권사가 하루아침에 망할 확률은 극히 낮겠죠. 하지만 0%는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닥치면 아무리 큰 금융회사라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장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개별 회사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함정은 무엇인가요? 바로 세금 폭탄의 가능성입니다.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금 폭탄이요? 네. IMA는 매년 이자를 꼬박꼬박 주는 방식이 아니라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과 그동안 쌓인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7년 만기 상품에 가입했다면 7년치 이자를 만기 시점에 목돈으로 한 번에 받게 되겠죠. 그렇죠. 1억을 넣었다면 3,400만 원이라는 이자가 한 번에 통장에 꽂히겠네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데요. 바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 기존의 15.4% 분리과세가 아니라 내 월급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49.5%에 달하는 엄청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건 정말 생각 못한 부분이네요. 저는 그냥 수익률만 보고 와, 좋다 했는데 7년 뒤 만기일에 3,400만 원 받았다고 좋아했다가 연말에 세금 고지서 받고 뒷목 잡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겠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수익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IMA에 가입할 때는 단순히 기대 수익률만 볼 것이 아니라 나의 다른 금융소득은 얼마인지, 그리고 만기 시점에 내 연봉은 어느 정도일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입 금액과 만기를 조절하는 세금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가입했다가는 세금 좋은 일만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최종 가이드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매력적이면서도 함정을 품고 있는 IMA라는 상품, 과연 어떤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피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추천하는 분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퇴를 앞두고 계신 50에서 60대 장년층입니다. 이제 와서 주식처럼 위험한 투자는 부담스럽지만 노후 자금을 은행에만 넣어두기에는 아쉬운 분들에게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신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고려해 볼 만한 상품이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딱이겠네요.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둘째, 원금 손실은 정말 싫어하지만 은행 이자에는 도저히 만족하지 못하는 안정 추구형 투자자분들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계속 강조했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연 1%대 수익률로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을 보유한 모든 직장인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분들은 IMA를 피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겠죠? 네, 첫째, 주식이나 코인처럼 단기간에 연 20% 이상의 폭발적인 수익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IMA의 수익률은 너무 답답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죠. IMA는 어디까지나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는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둘째, 아까 세금 폭탄 함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다른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자, 배당소득이 많아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되는 자산가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세금 문제 때문에 오히려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가입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유불리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2026년이 되면 은행 예금에 묵혀있던 돈이 증권사 IMA 계좌로 대거 이동하는 이른바 머니무브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겠군요. 저는 그 현상이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이요? 뭔가요?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 특히 이렇게 두 거대 증권사가 자존심을 걸고 경쟁하는 상품의 경우 초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자신들의 마진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파격적인 특판 금리를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통신사들이 초기에 보조금을 엄청나게 뿌려서 가입자를 모으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명품을 사려고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는 오픈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금융상품에도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마 1호 상품이 출시되는 첫날, 첫 주에는 다시는 없을 조건을 내걸고 고객들을 유혹할 겁니다. 남들이 IMA가 뭔지 알아보고 고민하고 있을 때 오늘 저희와 함께 미리 공부하신 청취자분들께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네.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파악하고 가장 조건이 좋은 출시 초기에 상품을 선점하는 것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국대화하는 가장 현명한 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마지막 생각할 거리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